1971년 가을, 런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이 도시의 어느 회의실에 동양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련된 프레젠테이션도 두꺼운 사업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달랑 3가지, 사진 한 장, 지도 한 장, 그리고 어디선가 빌려온 도면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도만 치는 허허벌판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건물도, 기중기도, 사람 하나 없는 그냥 텅 빈 울산의 백사장. 그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겠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정신인가? 이 남자의 이름은 정주영. 1915년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학교 졸업이 평생 학력의 전부였고 아버지 몰래 집안의 소를 팔아 서울로 도망쳤다가 붙잡혀온 게 무려 4번이었습니다. 쌀가게 배달원에서 시작해 건설업을 일으켜 세웠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한 남자.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바다를 향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역사가 없었고 기술도 조선소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에 뜨겠느냐. 그런 나라에서 그 남자 혼자 세계를 상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0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어야 합니다. 현대가 해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세웠고 이제 그 철로 배를 만들어야 한다. 배가 있어야 무역이 있고 유사시엔 식량과 무기를 실어올 수 있다. 자강의 나라가 되려면 자국에 배가 있어야 한다고 정주영은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부들을 모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초기술도 경험도 인력도 없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에게는 해본 적 없다는 것이 못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도 그랬습니다. 쌀가게 배달원이 건설업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결국 정주영은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고했습니다.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구할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고. 그 순간 박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조건 해내라. 만약 현대가 포기한다면 앞으로 국가사업에서 현대건설을 배제하겠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조선소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주영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역시 문전박대였습니다. 캐나다를 두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선 경험도 없고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그 거액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논리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맞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런던, 바클레이스 은행. 정주영이 간신히 만난 담당 임원은 첫마디부터 싸늘했습니다.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국가 신용도도 낮은 한국의 차관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수십 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AMP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 그가 바클레이스 은행에 한마디만 해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롱바텀의 사무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롱바텀은 정주영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배를 사겠다는 선주도 없고 한국의 상환 능력도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의 손이 바지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꺼낸 것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폐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앞면에는 남대문,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회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롱바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거북선입니다. 16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철갑선입니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배 하나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영국에 넬슨 제독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순신 제독이 있습니다. 롱바텀은 잠자코 지폐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주영이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위정자들이 쇄국 정책을 펴는 통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지혜에 녹이 났을 뿐입니다. 그 녹슨 부분에 기름칠만 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인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롱바텀은 오랫동안 그 작은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논리가 눈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동양인의 눈빛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롱바텀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조상을 두었소. 그리고 당신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요.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한 보고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클레이스 은행은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국 수출 신용보증국 ECGD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CGD는 다시 말했습니다. 배를 사겠다는 선주를 먼저 데려오십시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조선소가 없으면 배를 못 만들고 배 주문이 없으면 차관을 못 받고 차관이 없으면 조선소를 못 짓는 상황.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데 셋 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모래사장 사진을 들고 다시 세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사줄 사람을 찾아서. 선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조선소 건물 하나 없는 백사장 사진을 들이밀며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을 믿을 선주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수십 번의 거절 앞에서 정주영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을. 그러던 중 롱바텀으로부터 귀한 정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해운 재벌 조지 리바노스 회장이 값싼 대형 유조선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바노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해운왕 오나시스의 처남, 화려한 가문의 거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주영은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알프스 산자락, 몽블랑 기슭의 별장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주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백사장 사진, 리바노스가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말없이. 리바노스의 눈에 그 사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처음엔 황당함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소 건물 하나 없는 모래밭, 파도만 치는 그 텅 빈 사진. 그런데 그걸 들고 찾아온 이 남자의 눈빛은 어째서 이토록 당당한 것인가? 정주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 배를 사주면 그 증명을 들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차관을 얻고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조선소가 완성되면 당신의 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의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리바노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계약 조건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물가가 오르면 계약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물가 연동제 조항도 계약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도박꾼이 아니라 끝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정주영은 1986년 대학 강연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릴 보고 엉터리라 했지만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지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강연장에 웃음이 퍼졌다고 합니다. 리바노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6만 통급 초대형 유조선 2척, 계약금 4,300만 달러.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세계 최대급 선박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리바노스의 선수금을 들고 ECGD가 승인했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이 차관을 내줬습니다. 정주영이 처음 영국 땅을 밟은 지 수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배와 함께 동시에. 1972년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 미포만 그날 5,000명이 이 모래밭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국 대사들, 현대 임직원들, 울산 시민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이었습니다. 정주영이 기공식 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모래밭을 파내어 도크를 만들고 방파제를 쌓고 거대한 크레인을 세우고 동시에 26만 톤짜리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자도 없고 경험도 없고 세상에 이걸 해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2년 안에 선진국이라면 조선소 하나 짓는 데만 4-5년이 걸렸습니다. 정주영은 2년 안에 조선소를 완공하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공식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세계 조선 사상 전례가 없는 최단 공기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첨단 초대형 조선소와 2척의 유조선을 동시에 건설하겠습니다. 훗날 정주영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다 지어진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세상에 없는 방법이면 만들면 됐습니다. 현장은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이 백사장의 숙소를 차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현장을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 위로는 용접 불꽃이 튀었고 포크레인이 땅을 팠고 철판을 나르는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정주영이 탄 차가 도로에 쌓인 자재 더미를 피하지 못하고 전복됐습니다. 차는 바다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빗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고 직원들이 달려와 구조했습니다. 자재를 도로에 방치했던 직원들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떨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주영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잔뜩 숙이고 서 있는 직원들 앞에서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물이 참 시원하더군. 수고했어. 그리고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울산 현장에서 정주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973년 가을, 공사가 한창 속도를 내고 있을 때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동 전쟁.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끊었습니다. 유가가 하루아침에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배를 주문했던 선주들이 하나둘 계약 취소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조선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리바노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척 중 한 척에 인도를 미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완성을 눈앞에 둔 배였습니다. 정주영은 속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물가 연동제를 넣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미리 계산에 넣어두는 것, 그것이 정주영식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 위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리바노스가 가져가지 않은 그 배와 오일 쇼크로 다른 선주들이 포기한 배, 두 척을 합쳐 세 척으로 해운 회사를 설립해버린 것입니다. 훗날 현대상선 지금의 HMM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배를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배들로 한국 최대의 해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리바노스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한국 최대 선사의 탄생을 도왔군요. 1974년 2월 14일 진수식 전날 밤 정주영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크 준설 작업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리바노스를 포함해 국내외 수백 명의 귀빈이 이미 울산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준설이 덜 된 상태에서 26만 톤짜리 배를 내보내면 배 밑바닥이 해저에 닿아 좌초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끝이었고 한국조선업의 끝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외투를 걸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마침 포항에서 준설 공사를 막 끝내고 돌아오던 준설선 현대 2호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밤새 파도와 싸우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새벽빛이 물들 무렵 간신히 배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준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를 맡아야 할 독마스터 외국에서 어렵게 초빙해온 진수 전문가가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드라이독과 방파제 입구가 너무 좁습니다. 26만 톤급 배가 통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국내 최고라는 선장들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크기의 배를 몰아본 경험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니까요. 그 위에 항만청까지 나섰습니다. 엔진 시동 전에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항해 규정 위반입니다. 정주영이 항만청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잘 들으시오. 배는 선주에게 인도되어야 진정한 배입니다. 그 전에는 배라고 할 수 없소. 완성하고 있는 배의 항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완강했지만 정주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누가 저 배를 모느냐? 정주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26만 톤급 배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 선장과 항해사들을 이끌고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정주영과 500여 명의 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크문이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길이 343m, 폭 52m, 높이 17m, 배라기보다는 산처럼 보이는 거대한 물체였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1년 전 이 백사장에 처음 삽을 꽂던 날이 떠올랐을까요? 런던 회의실에서 옷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던 순간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저 배가 무사히 빠져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진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26만 톤의 관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파제 입구가 좁았습니다. 도크 양쪽에 불도저를 붙여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배는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로프를 걸어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조금씩 전진시켰습니다. 배 밑바닥이 해저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 해야 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타실에서 정주영은 그 생각을 지워가며 앞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4시간. 진수를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프로펠러가 포마를 만들며 거대한 배가 도크를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2년간 이 백사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노동자들의 눈물, 밤마다 새벽을 지사온 기술자들의 눈물, 그리고 정주영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배가 먼저 바다로 나간 것, 세계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1974년 6월 28일, 2년 전 파도만 치던 그 백사장에 오늘은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스의 선주 리바노스, 박정희 대통령 내외 국내외 유력 인사들, 그리고 이 기적을 온몸으로 만들어낸 수천 명의 현장 노동자들, 그들 앞에 우뚝 선 두 척의 배, 갑판 넓이가 축구 경기장 6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TV 생중계가 전국에 나갔습니다. 정주영이 개식을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내외분과 선주이신 리바노스 사장님,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새로운 조선 산업의 역동을 알리는 진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문을 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금도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울산 앞바다의 파도가 출렁였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았습니다. 전국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의 이름은 애틀랜틱 베런, 대서양의 남작. 두 번째 배는 애틀랜틱 베러니스, 대서양의 남작 부인. 까다롭기로 소문난 리바노스가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배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9척의 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닌 지 2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날 울산 앞바다에서 울린 백고동 소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 그 백사장에서 시작해 50년 만에 5,000척. 이제 미국이 자국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소에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리바노스 가문과의 인연은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현대중공업에 배를 맡겼습니다. 리바노스의 아들 조지 리바노스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40여 년 전 나를 찾아와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내겠다던 정 회장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는 이 말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영국 금융가를 움직이고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으로 그리스 해운 재벌을 설득하고 조선소도 없이 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킨 그의 삶 전체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1974년 6월 28일 울산 앞바다의 그 백고동 소리는 단순히 배 한 척이 완성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소리였습니다.